여중생 거짓말로 남자 선생님의 사망 과정. 2017년 8월 5일 부안군 어느 중학교 남자 선생님의 사건이다. 전교생이 19명에 여자가 8명인 중학교가 있었다. 어느 날 국어교사의 지시로 1학년은 야간 자율 없이 하교하고 2, 3학년만 야간 자율을 하였는데 그때 2, 3학년 자율 담당이었던 수학교사가 1학년만 편애해서 보내준 것이라 생각하고 수학교사를 안 좋게 보았는데 핸드폰 문제로 수학교사에게 혼이 나자 수학교사를 더욱 싫어하게 되었다. 이 여학생은 집에 와서 부모에게 수학교사가 폭언을 하면서 친구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하였고 부모는 피해 여학생의 부모와 대화 후 교장에게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말고 조용히 진입파악만 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교장은 체육교사에게 사실을 조사하라고 하였는데 체육교사는 수학교사와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였다. 체육교사는 여학생 8명 중 7명을 불러서 수학교사가 신체 접촉한 경우만 쓰고 접촉한 이유에 대해서는 쓰지 말라는 등 수학교사가 성추행한 것으로 몰아가는 진술서를 작성시켰고 이 진술서들을 학교의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학교의 담당자는 이 진술서를 근거로 경찰과 교육청에 성추행으로 신고하게 된다. 이에 교육청은 수업하고 있던 수학교사를 바로 퇴출시키며 출근 정지시킨다. 경찰 조사가 나와서 여학생들을 불러서 조사하였는데 반지 크기를 재기 위하여 손을 당겼거나 다리를 떨어서 다리를 살짝 쳤다거나 등등 성추행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이에 결과는 혐의 없음이 나왔다. 그러나 교육청은 혐의 없음 이후 수학교사를 직위해제시킨다. 이 소식을 들은 여학생들의 학부형들은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교육청에서는 조사를 더해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수학교사를 불러서 1차 조사를 하였는데 일부만 인정하고 가벼운 징계로 가자고 하였고 2차로 불러서는 학생들이 무고죄로 잘못되기를 바라느냐 하면서 수학교사의 진술 내용은 오해해서 잘못 진술한 것으로 바꾸게 했다고 한다. 이에 승낙을 하고 수학교사는 학생들이 다친다는 말에 진술 내용을 정정하게 된다. 그리고 직위해제가 해제되었다. 그런 뒤 수학교사를 학교로 출근시키지 않고 40일간 휴가를 강제로 쓰게 한 뒤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한다는 문서에 강제 서명하게 된다. 이후 수학교사는 시금 전폐하다가 12일간 단식하던 중 사망하게 된다. 유족들은 교육청 학생인권센터장과 국가배상 및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되는데 모두 패소하게 된다. 거짓말의 나비효과 같네요. 거짓말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30일 곡성에서의 일이다. 어느 날 갑자기 같은 빌라에 살던 여성이 찾아와 조카를 성폭행했지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사업 때문에 혼자 살고 있던 김 씨는 경찰을 불렀지만 경찰은 여성의 말을 듣고 김 씨를 취조하기 시작한다. 피해 여성은 10대의 지적장애의급 여성이었고 여성도 김 씨가 성폭행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진술이 계속 바뀌었고 기억하지 못한 부분과 거짓된 진술을 하였어도 6세 지능의 여성으로서 혼돈할 수 있다고 하면서 김 씨를 범인으로 몰아갔다. 이에 김 씨는 무고죄로 맞고소하였는데 이는 더 큰 화근이 되었다. 2017년 3월 31일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게 된다. 김 씨의 가족들은 김 씨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으며 그의 둘째 딸이 조사를 시작하였다. 둘째 딸은 7개월 된 아들이 있었고 임신 중이었는데 피해자를 찾기 위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 유산하게 된다. 둘째 딸이 조사하고 미행하면서 알아낸 내용은 이러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인 언니와 고모와 고모부 사이인 가족이었으며 경기도에서 살다가 곡성으로 이사 온 지는 1년 되었다. 피해자는 고모부부가 시키는 대로 새벽부터 사료 나르는 일을 하고 있었으며 고모부는 중간중간 피해자의 위아래를 성추행하고 있었다. 그러한 생활을 하다가 피해자는 한 달 반 뒤쯤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 고모부부도 행방을 알지 못하였다. 1년 전 경기도에서 곡성으로 이사 온 이유는 이러했다. 어느 날 언니는 동생이 고모부에게 성폭행당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 고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된다. 이에 고모는 고모부에게 따귀를 때렸지만 신고하지는 않았다. 고모는 언니를 이장에게 돈을 받고 알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몇 달 뒤 고모는 지적장애 언니에게 칼과 가위로 위협하며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가르친 뒤 경찰에게 이장을 성폭행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 핸드폰으로 자신이 피해자 언니인 척 얘기하고 자세히 성폭행당한 내용을 신고하였다. 그 뒤 지적장애 언니는 진술 과정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자신이 당했다던 모텔 이름도 구조도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하고 앞뒤도 맞지 않고
결국 언니는 조사를 거부하게 되면서 2014년 6월 불기소 처리로 끝나게 된다. 이후 이장과 같이 마을에 있는 것이 불편하게 되어 이사를 온 것이다. 이사 온 이후 언니와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고모부에게 추행을 당하게 된다. 이때 피해자는 같은 모텔을 고모부에 의해 여러 번 가게 되면서 모텔의 구조 등 자세히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을 김 씨의 재판에서 모텔의 위치 등 자세히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재판 후 2017년 6월 피해자는 힘든 노동과 폭행과 성폭행 등을 참지 못하고 가출하게 된다. 초췌한 모습에 몸에 상처도 많았던 피해자를 버스 기사가 우연히 보게 되고 피해자를 도우려고 데리고 경찰서로 가려 했지만 경찰서 가기를 완강히 거부하여서 당시 20살이었던 피해자와 여차 저차에서 동거하면서 결혼을 약속하게 된다. 피해자는 버스기사 퇴근 시간에 맞춰 버스터미널을 자주 맴돌았으며 이 소식을 알아낸 김 씨의 딸은 피해자를 찾으러 다니기 시작한다. 어렵게 피해자를 찾을 수 있게 되고 선물과 따뜻한 말로 천천히 친해지는 계기를 만든 다음 피해자에게 진실을 듣게 되고 사실을 밝혀줄 것을 부탁하게 된다. 피해자는 여전히 고모 부부를 무서워하고 있었기에 2017년 9월 21일 2심 재판은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며 이때 김 씨의 무죄가 밝혀지게 된다. 재판 후 고모는 운전기사에게 전화해서 온 가족과 협박을 하였는데 운전기사는 혼인신고를 하고 고모부를 성폭행으로 고발하게 된다. 2018년 9월 고모부는 구속되었는데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사로 2년 6개월을 선고받는다. 이에 고모는 결혼한 지적장애 언니와 남편을 설득해서 돈을 줄 테니 운전기사가 언니를 성추행한 것으로 몰자는 의견을 내었으며 이 부분은 승낙하게 된다. 운전기사는 이를 눈치채고 전화통화 내역 등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혐의 없음을 받자 바로 고모와 언니 부부를 무고죄로 고소하게 된다. 이에 고모는 2020년 12월 13일 7년을 선고받는데 항소하여 6년이 선고되고 언니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남편도 징역 1년인데 아이들 키울 사람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최초의 허위 피해자. 그러니까 운전기사의 부인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김 씨는 2017년 9월 29일 11개월의 감옥생활 중 보석으로 나오게 되고 2019년 1월 30일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 그러나 김 씨는 몸과 마음과 하던 사업이 망가졌고 그의 가족들, 특히 그의 둘째 딸은 유산을 하였으며 몸과 마음과 재산이 망가지게 되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